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한 달 만에 찾아왔습니다. 네. 비뇨의학과 라이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닥터곰의 비뇨의학 시간이고요. 저는 잠실 서울비뇨의학과의 장진석 원장이고요. 네. 여의도 서울 N비뇨의학과 연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예 준비해온 주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Q&A 질문 받는 거를 네. 27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항상 저희가 준비해온 주제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들께서 궁금한 거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더 큰데 항상 질문한 걸 다 답을 못 해드리고 네, 늘 밀려가지고 네. 시간에 쫓기고 그랬던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은 그냥 밀렸던 질문들 말씀드리고 네. 즉문즉답으로 그냥 프리토킹 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마 밀린 질문, 저희가 준비한 질문 답하는데도 또 1시간이 지나갈 것 같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열심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네, 김만두님, 소랭이님 안녕하세요. 갱이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상은 뒤에 저희 채널에서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고 또 만약에 못다한 말씀 못 드린 질문이 있으면은 제 채널에 올려주시면은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고촌 날다람쥐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첫 번째 Q&A입니다. 아오심님 질문입니다. 2달 전 오른쪽 옆구리 통증, 아랫배 통증, 혈뇨 통증이 좀 있다가 좋아져서 생활을 했는데 또 다시 오른쪽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요로결석일까요? 혈뇨 나왔을 때 병원 바로 갔어야 되는데 후회가 됩니다. 옆구리는 지금은 괜찮고 성기 쪽이 조금 땡깁니다. 남자고요. 그리고 비용을 치료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좋은 질문 주셨고요. 네. 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요로결석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요로결석 증상. 신장에서 돌이 생겨서 요관으로 굴러 떨어지면은 소변이 내려오는 길을 막으면서 역류하는 압박 때문에 한쪽 옆구리 통증부터 아랫배까지 또는 통증, 그 다음에 소변 색깔이 진해지는 혈뇨, 메스껍고 구역질, 소화장애 이런 거 올 수 있고, 돌이 하부 요관으로 내려가면은 빈뇨, 잔뇨감 이런 것들이 주 증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거의 해당되는 것 같고요. 네. 또 성기나 고환 쪽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돌이 맨 끝에 쪽 요관과 방광으로 이행하는 부위에 제일 잘 걸리는데 거기가 제일 좁아져 있는 정션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돌이 있으면은 방광을 자극해서 아랫배 불편감, 연관 방사통으로 인해서 고환, 회음부 불편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돌이 아래쪽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어찌됐건 무조건 돌이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남아있는지 여부를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가셔서 꼭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 주신 거 보면은 딱 그 다음 그게 있나요? 네. 네네. 요관결석, 요로결석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말씀 주신 게 마치 교과서에서 어떤 학습을 위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 증상들이 하나하나 어쩜 그렇게 다 해당되는 걸로 나와서 일단 병원 가셔서 한번 진료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보시고요. 그리고 결석의 크기나 위치나 그리고 신장이 얼마나 부어 있는가, 신장 기능이 좀 약화되어 있는가 이런저런 거에 따라서 이제 원장 선생님과 상의를 하실 텐데 그렇다고 반드시 무조건 쇠석술 같은 그런 적극적인 치료를 물론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하는 게 당연히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게 암이나 이런 당장 생명이 걸려 있는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아래쪽에 좀 내려와 있고 소통이 그렇게 막혀 있지는 않고 조금 더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약물 치료도 얼마든지 처음에는 시도해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겁 내시기보다는 한번 가보시고 저희 의원 같은 데서는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아마 이런 검사라든가 쇠석술까지 진행했을 때 비용이 얼만큼인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의원급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 발생해서 오셨을 때 초회 치료를 쇠석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저는 검사 그 조형 검사까지 다 합쳐서 한 30만 원대 중반 후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병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 제가 적어놓은 비용은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원급에서 하는 게 쇠석술 기준으로 하면 제일 저렴할 거고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가산이 붙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쌀 거고 치료하는 쇠석술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30만 원 초중반 정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요로결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게 소변 검사, 뭐 엑스레이, 말씀하신 조영제, 경정맥 요로 조영술 정도라면 기본적으로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필수 검사들이거든요. 그런 걸 했을 때 검사비 포함한 30만 원 후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회차, 돌이 크거나 뭐 위치가 상부에 있을 때는 한 번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수가가 내려갑니다. 1회차를 100%라고 보면은 2회차부터 5회차까지는 그의 절반인 50%, 뭐 한 10만 원대 후반. 네. 그 다음에 6번을 넘어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그때는 초회 대비해서 25%, 한 8만 원 정도, 7, 8만 원 정도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야간에 시행하거나 뭐 일요일이나 뭐 새벽에 하는 경우에는 가산이 될 수 있어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병원 가셔서 잘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네. 자, 시인님 질문. 배뇨 불편 때문에 비뇨의학과에서 약 처방받고 약을 먹은 날 또 성관계를 했는데 정액이 한 방울도 안 나오고 사정이 안 되고 오르가즘과 같은 성적 쾌감이 좀 저하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찾아가서 문의를 해보니까 약을 좀 줄이고 그래도 안 되면 약을 중단하고 불편한 거는 좀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문 주셨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 요로결석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뭔가 교과서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딱 맞춰서 질문한 것처럼 아주 좋은 질문이죠. 네, 굉장히 딱 맞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사정이 갑자기 안 된다, 쾌감이 좀 줄었다라고 말씀하신 선후 관계 중에서 약을 사용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너무나 흔하게 뭐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도 전립선에 염증이 있을 때도 하물며 요로결석이 있을 때도 아주 큰 부작용 없이 편하게 사용하는 약들 중에서 전립선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는 소위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약을 쓰는데요. 전립선이 이완이 잘 되다 보니까 소변도 좀 시원하게 나오고 요관까지 확장돼서 결석도 조금 배출을 도와주고 그리고 전립선 염증이 있는 경우에 전립선을 이완시켜서 혈액순환 돕고 노폐물을 빼주는 저희에게는 아주 고마운 약인데 그 중에 한 10% 정도 될까요? 가끔 드물게 전립선 이완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사정될 때 사실 전립선이 삼거리입니다. 소변 나가는 길, 정액 나가는 길이 서로 접합되는 Y자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사정하는 그 순간에 방광과 연결된 소변이 통하는 통로는 쫙 조여져서 막히면서 정액이 배출될 때 저 먼 요도 끝까지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 약을 쓰면 여기에 야들야들하게 힘이 풀리다 보니까 사정하는 그 순간에도 가까운 방광으로 그냥 쏙 들어가 버리지 그렇게 먼 길로 가지 않는 그냥 압력이 적게 걸리는 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행한다, 방광으로 정액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역행성 사정이라는 현상인데 해롭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네. 네. 약을 끊으면 원상복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대개는 원상복구가 되고요. 느낌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고 놀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 정액은 다 배출은 되는 건데 직진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상 익숙한 그 사정시 어떤 그 액체를 보지 못하고 방광 안으로 들어갔다가 소변과 함께 배출이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꼭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으니 뭐 그때는 다른 약을 애당초 고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불쾌하거나 느낌이 안 좋으면은 다른 약제로 변경을 고려하거나 이런 역행성 사정이 좀 부작용이 적은 그 알파 차단제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대체할 수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치료 중인 주치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약을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그리고 오르가즘하고는 크게 상관은 사실 없고요. 발기력하고도 상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흔한 알파 차단제 부작용은 기립성 저혈압. 네. 앉았다 일어날 때 좀 핑하면서 현기증 이런 게 혈압이 떨어지면서 올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그 기운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런 걸로 생각됩니다. 자, 네.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가다니 너무 망망님 질문까지 요거 보고 그 지금 주신 질문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망망님 20대 여성입니다. 소변 볼 때 통증, 혈뇨, 잔뇨감 등 방광염 증상으로 비뇨기과 방문해 소변 검사했습니다. 적혈구 염증 수치 나와서 항생제 3일 복용하고 그 소변 검사를 통해 현미경 검사를 봤는데 적혈구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단순 급성 방광염이었던 걸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경우가 제일 흔한 단순 급성 방광염 전형으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3일 항생제 복용한 후에 염증 수치도 호전이 되셨을 거예요. 방광염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일 정도 약을 쓰면 완치가 될 수 있고 좀 심하게 온 경우에는 주사와 함께 일주일 정도 약을 쓰면은 물론 적절한 약을 썼을 때 완치를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유관적 혈뇨까지 있었고 심한 통증이 있었다고 하셨으니 아주 간단한 상황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급성 방광염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옆구리 통증이 있었다, 고열이 났다 뭐 이러면은 요로 결석이라든지 신우신염 같은 거를 감별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뭐 주치의사는 그걸 잘 판단을 하셨을 것 같고 3일 쓰고 많이 좋아졌다니까 일단 그 뭐 경과 관찰을 하거나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너무 과로, 스트레스, 무리한 활동, 뭐 성관계, 커피, 술 이런 거 이후에 급성 방광염이 잘 올 수 있으니까 어떤 습관 교정을 잘 하면서 보시면은 뭐 재발이 아주 흔치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증상이 자주 재발할 때는 추가적인 검사는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밀 검사 필요한가 아까 물어보셨는데 뭐 CT나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급성 방광염이 완치가 된 걸 확인하셨으면은 일단 좀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워낙 젊으시고 하니까요.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20대 되면서 남녀관계, 성관계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처음으로 방광염을 경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처음에 경험할 때는 갑자기 너무 아프고 그리고 간혹은 이제 혈뇨가 막 팍팍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너무 끔찍해서 이게 큰 병인가 굉장히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 세균성 급성 방광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약으로 굉장히 꽤나 쉽게 신속하게 싹 낫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면은 뭐 CT나 내시경 같은 거 해보실 수 있겠지만 감기 걸렸을 때 굳이 뭐 폐 CT를 찍지 않는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균주로 인해서 방광염이 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염이 너무 자주 재발한다 싶을 때는 꼭 비뇨의학과에 가셔서 필요한 검사를 하고 뭐 항생제 감수성 검사라든지 추가적인 검사들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거를 네. 지금은 제일 첫 화면으로 바꿔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질문해주신 고촌 날다람쥐님 질문부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자, 잔뇨감은 스트레스성으로 있을 확률이 높은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질문. 굉장히 함축적인 질문이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잔뇨감이라는 증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배뇨 증상이라고 소위 말하는 하부 유로계통 증상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뭐 잔뇨감이 뭐 얼마나 갑자기 생겼는가, 또 오랫동안 경험을 한 것인가, 아니면 소변을 보고 나서 실제 방광 안에 잔뇨가 남은 것인가, 아니면은 요도 안에 남아있던 소변이 남성의 경우에는요 남아있다가 이제 소변 다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쫄쫄쫄 계속 몇 방울이 나와서 바지를 적시는 것이라든가 너무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그 원인 중에서도 뭐 전립선염, 방광염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질환, 아니면은 고령의 남성의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피하기 힘든 그런 신체의 완전한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커피 같은 거 자주 드시고 소변을 너무 자주 빈번하게 보셔서 과민성 방광과 연계되어서 소변 보는 양이 얼마 없을 때 이게 시원하지 않고 쫄쫄쫄 나오고 자꾸 덜 누운 것처럼 잔뇨감이 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스트레스성으로 생기는 잔뇨감에 굳이 연관성을 지어본다면은 저는 전립선염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잔뇨감이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컨디션 저하, 면역력 저하 이런 것 때문에 올 수 있어서 잔뇨감 스트레스성 딱 말할 수는 없지만 확률이 높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연결고리를 뭐 찾아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게 갑자기 생겨서 좀 오래 지속되는 경우라고 하신다면은 가까운 병원에 한번 내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촌 날다람쥐님께서는 나중에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병원은 꼭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은 잔뇨감이라고 하셨는데 느낌만 있는 건지 실제로 잔뇨량이 많이 찬 건지 이것도 일단 잔뇨량 체크를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스캐너로. 그것부터 해보고 지금 뭐 나머지 설명은 연재승 선생님께서 뭐 너무 잘 해주셔서 더 첨언할 내용은 없고 뭐 어떤 질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잔뇨가 실제로 많은 건지 실제로는 없는데 뭐 자기 전에 자꾸 막 5분마다 소변이 마려우면서 시원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건지 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넷 여사님 안녕하세요. 6학년 남자아이가 성장 클리닉에서 성조숙 진단받고 고환정맥류가 의심된다고 추적 검사를 권유받았다. 나중에 난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들으셨는데요. 뭐 성장 클리닉 성조숙증 진단에 대해서는 뭐 소아과에서 이제 잘 추적 관찰하시면 좋겠고 정계정맥류라는 표현이 사실 맞을 것 같고요. 정계정맥류가 정확한 그 터미놀로지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비뇨의학과를 꼭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계정맥류 치료는 어떻게 하냐? 일단 뭐 진단을 다시 해서 진찰을 하고 필요하면 초음파 같은 걸 봐서 그 이제 정계정맥류라는 거는 고환이 양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안으로 그 상부로 정자들이 운송되는 통로인 정관이란 게 있고 그 주변에 어떤 그 칡덩굴처럼 얼기설기 혈관 다발이 그 뭉탱이가 져 있는 게 관찰되면은 우리가 정계정맥류다라고 진단을 하고 뭐 등급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요. 치료는 만약에 지금 6학년이고 다른 어떤 증상이 없다면 통증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통증 또는 만성 불편감. 주로 왼쪽에 한 90% 정도 있거든요. 오른쪽이 뭐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양측성으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왼쪽 고환이나 해당 부위가 계속 뻐근하고 통증 강도가 심하거나 빈번히 있다면은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6학년이라면 좀 어리기 때문에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다면은 경과 관찰을 추적 관찰을 1년에 한 번 정도 비뇨의학과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즘은 색전술이라고 하는 비수술적 치료도 있고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현미경을 이용한 비뇨의학과 수술이 있는데 척추 마취 또는 전신 마취하에 보통 진행을 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요. 일단 조금 더 클 때까지 지켜보셨다가 성조숙에 대한 치료도 잘 받으시고 중고등학교 됐을 때까지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조숙증과 정계정맥류와는 좀 별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성조숙증 관련해서는 그 소아 내분비내과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정계정맥류가 있을 때 아이가 아직 6학년이기 때문에 뭐 2차 성징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서 정계정맥류는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딱 뭐 아까 말씀하신 난임 이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고환이 자라는데 약간 방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시다가 알아서 하시겠지만 왼쪽 고환이 오른쪽 고환보다 좀 작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정계정맥류 때문에 얘가 생장이 좀 방해되고 있다라는 판단으로 그때는 어린 나이이지만 뭐 어떤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커서 만약에 뭐 20대 때 발견되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정액을 채취해서 그 정액 퀄리티가 어떤지를 판단한 다음에 뭐 정계정맥류는 사실 10명 중에 1명의 남성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결혼해서 임신해서 아기 다 낳고 그냥 고환 불편해서 진찰하다가 뭐 40대 50대 되는 남성 뭐 보니까 정계정맥류가 이따만한 게 있고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성저숙증은 아기가 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점에 괜히 호르몬이 좀 먼저 휩쓸고 지나가서 자랄 수 있는 시기를 좀 엇나가서 놓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학과를 잘 보셔야 되고 어차피 말씀드리셨겠지만 혹시나 그 자제분께서 좀 소화 비만이라거나 이렇다라고 하면은 성저숙증 연관돼 있을 경우가 꽤 있어서 콜라, 사이다, 피자, 햄버거 이런 거 그러니까 식사를 좀 잘 관리하시면서 운동 열심히 시켜서 좀 비만을 좀 줄이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다 들으셨겠지만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통증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통증이 뭐 심하거나 자주 있거나 하면은 수술의 어떤 적응증, 인디케이션이 되고 정액 검사를 했을 때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 수술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 통증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합니다. 저희 그 서울대병원의 은사님 제일 정계정맥류에 정통하신 선생님께서도 이게 과연 급성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술 후에 아프신 분들 계속 아프시기도 하거든요. 그게 전립선 염 때문에 온 통증이었는지 정계정맥류에 의한 통증이었는지 그거 감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면은 수술을 고려해 본다. 그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정액 검사를 해서 뭔가 퀄리티가 안 좋거나 추후 결혼 임신 시도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날다람쥐님께서는 20대 남성분이라고 하시네요. 네네. 그렇다면은 뭐 전립선 염이라든가 아니면은 커피 같은 거 너무 자주 드시거나 물을 좀 글쎄요, 좀 잘 안 드시거나 해서 양이 적은데 화장실 가서 좀 잔뇨감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필요하다면 내원해 보십시오. 자, 네, 소랭이님. 네. 성관계 시 귀도 안쪽에 요도 통증이 심해서 비뇨기과에서 세균 검사 PCR을 2번이나 했는데 세균이 안 나왔고 항생제도 혹시 몰라서 7일, 5일 2번이나 드셨는데 여전히 증상이 지속된다. 한 달이나 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아하. 일단은 뭐 다쳐서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주로 성관계 시에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기계적인 자극이라든가 물리적인 그런 것도 저는 일단 생각이 들기는 하고 또 하나는 뭐 사정이나 혹은 발기나 이런 거랑 관련된 거라고 하면은 약간 전립선염에 파생된 좀 드문 아주 메이저하진 않지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증상으로도 판단이 되어서 결국은 약을 조금 디자인을 달리해서 드셔보시거나 이런 방향이 저는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소변검사 PCR이 음성이 나왔다면 뭐 대표적인 성병들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설명할 때 답이 명확하게 안 나오면은 만성 전립선염이라고 네. 답을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만성 뭐 비세균성 전립선염 또는 어떤 분들은 요도 통증 증후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요도 통증. 예. 네, 근데 이 증후군자가 붙으면은 사실은 그 실체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립선염에 대해서 검진을 소변 검사만 하지 마시고 필요한 뭐 전립선 마사지액이나 정액 검사 같은 걸 해서 백혈구 세포가 보이는지 그리고 항생제를 꼭 쓰지 않더라도 균이 없으면은 비세균성 전립선염에 준해서 뭐 4주, 한 달 또는 2달 정도를 치료약물을 쓰면서 뭐 그 생활 습관 교정이라든지 뭐 간간히 오는 통증에 대해서는 좀 무심하게 넘겨버리시는 것도 좋은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춘삼님. 옆구리 통증만으로 증상이 의심돼서 비뇨기과 갔는데 다행히 결석은 아니라고 들으셨다고 하셨네요. 확실한 자가 진단 방법. 글쎄요. 확실하다고 말하기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종합적이니까. 만약에 혈뇨가 나왔고 갑자기 그리고 옆구리가 아프다. 그러면 꽤나 결석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그리고 요로결석도 통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데 흔한 경우는 엄청 아프죠. 진짜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너무 그리고 보통 갑자기 오는 경우가 또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픈 등을 이렇게 좀 두들겨 봤을 때 막
으악 하면서 울리는 그런 양쪽의 차이가 나는 그런 게 또 전형적이긴 한데 비전형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옆구리 통증은 일단은 내과 쪽 문제, 뭐 장 쪽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정형외과 쪽 문제, 디스크라든가 근육이라든가 골격계 불편감 혹은 저희 쪽 문제, 신장이 부어서 생기는 그런 통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는 저희 쪽 문제가 응급도로 보면 제일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 병원에도 이렇게 많이 오세요. 이제 요즘은 유튜브나 아니면 무슨 정보를 많이 취득을 하셔서 옆구리 통증하면은 결석을 먼저 생각해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오셔서 검사하시는 건 아주 바람직하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만성적인 통증이 뭐 한 1년, 2년 전부터 가끔씩 뻐근하다. 뭐 자세에 따라서 좀 안 좋은 것 같다. 자고 일어났더니 더 안 좋다. 오래 앉아있으면 안 좋다. 이런 거는 척추 근골격계 쪽 상황일 가능성이 사실 더 많죠. 네. 그래서 요로결석의 전형적인 증상, 통증, 한쪽 옆구리에서 아랫배 앞쪽으로 내려오는 통증이 있거나 심할 수도 있고 그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어떤 그런 그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혈뇨, 소변 색깔이 좀 진해졌다, 피가 나왔다. 세 번째는 이런 증상과 함께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헛구역질이 나고 우웩우웩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뇨장애 같은 게 갑자기 소변이 안 좋고 느낌이 이상하고 이런 게 이 중에 한 2가지 정도가 같이 있다면은 결석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때는 가까운 비뇨기과에 가서 필요한 검사를 하시면 그 기다 아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마침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느낌처럼 별사랑님께서도 거의 동일한 말씀 주셨습니다. 60세 여성분이신데요. 오른쪽 옆구리 등 쪽이 약간 쿡쿡 찌르더니 듯이 아프더니 내과 가셔서 요로결석 약을 일주일 드시니까 좀 괜찮다가 오늘부터 다시 똑같은 데가 좀 뻐근하고 방광 쪽도 뻐근했는데 지금은 방광 쪽은 좀 안 뻐근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알쏭달쏭하죠. 아까처럼 내과, 정형외과, 비뇨의학과 쪽에 이제 여성 장기 쪽, 부인과 쪽 가능성까지 이제 첨가되었는데요. 여성분이시니까. 그래서 뭐 한번 이때는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 가시죠. 여성분들께서도 비뇨의학과에 오시는 거 대환영이니까요. 오셔서 결석 여부만 보시면 되잖아요. 결석이 아니면 휴 다행이다 하고 네. 뭐 산부인과건 내과건 정형외과건 가서 문의를 하시면 되니까 요로결석 아무튼 응급입니다. 제때 치료를 적기를 놓치면은 신장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영구적으로 손상이 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흔하게도 그 많은 분들이 약간 애매하게 수개월간의 그런 불편감으로 병원 가셔서 내과에서도 아니라고 하고 정형외과에서도 아니라고 하고 비뇨의학과에서도 아니라고 하고 그야말로 구천을 떠도시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주로 내과 쪽으로 총대를 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냥 복부 CT 같은 걸 딱 촬영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약간 그 답안을 그냥 바로 뒤로 넘겨서 뭐가 있나 보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검사니까요. 거기서 뭐가 나오면 보통은 조금 큰일인 경우가 아니면 그냥 저희가 놓쳤던 결석을 발견한 경우도 있겠죠. 대개는 별다른 중요한 것이 나오진 않아서 그냥 좀 불편하시겠지만 뭐 몇 달, 몇 주 정도는 그냥 약 대증적인 증상에 대해서 소염 진통제나 이런 것 좀 드시면서 경과를 보세요. 이런 경우도 왕왕 있는 편입니다. 네, 네, 인시즌님 질문이 계속 있는 거죠? 밑에 보면은 네, 네. 그래도 좀 간단히 말씀드릴 건 드리고 그러겠네요. 해야 되겠네요. 스크롤이 많네요. 네, 인시즌님 네, 지인분이 대신 여쭤봐 주신 것 같고 48세 남성이 급성 요폐 배뇨가 안 돼서 응급실 아마 가셨겠죠. 검사를 하고 수술은 2달 뒤 요도협착인집 전립선 비대증이 확인해야 한다는데요. 배뇨가 안 된다니까 급한 대로 동네 병원에서 소변 주머니를 찾는데 불편하다. 이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만 48세이시니까요. 조금 젊으시기도 해서 네. 뭔가 뭐 모종의 전립선염이라든가 급성 전립선염 가능성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그렇군요. 수술을 2달 뒤라고 했다는데 무슨 수술을 한다는 그 검사를 아직 안 했다는 걸까요? 그 사이에 확인하셔서 혹시 수술하게 되면은 그때로 스케줄을 미리 잡아 놓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젊은 남성에서 어떤 기저질환이 없는데 급성 요폐가 왔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실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술을 많이 드셨다 아니면 좀 너무 피곤한 생활을 했다 해서 급성으로 전립선 염증이 오면은 요폐가 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요도 협착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 손상,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뭐 어디 그 회음부 쪽을 다쳤다든지 아랫도리 쪽에 어떤 골절이 왔다든지 또는 뭐 기왕력이 있어서 예전부터 어떤 요도 협착이 재발하는 분이었더니 그런 경우라면은 뭐 내시경을 보거나 아니면은 뭔가 수술적인 치료를 아주 잘하는 선생님한테 이건 해야 됩니다. 그 의원급에서 요도협착 수술은 못 하세요. 이거는 절대로 권하지 않고 이거는 대학병원에서도 요도협착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한테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인지 확인하는 거는 뭐 아마 응급실 또는 비뇨기과에서 그냥 바로 하셨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항문을 통해서 전립선 초음파를 보면은 크기가 얼마인지 보고 이걸 통해서 약을 쓰게 되는 거고요. 소변 주머니를 찾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요도가 그러면은 그냥 그 응급실 또는 비뇨기과에서 쑥쑥쑥쑥 해서 그냥 어떤 폴리라고 하는 소변 그 도뇨관을 넣었다면은 협착이 뭐 아니었을 가능성이 또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내 상황이 어떤 건지 빨리 검사를 해서 감별을 한 다음에 요도 협착 가능성이 있다면은 대학병원을 그대로 보셔야 되겠고 급성 염증이라면은 약을 꾸준히 쓰셔야지 항생제. 네. 아마 소변줄을 찬 곳에서 비뇨의학과라고 한다면요. 아마 내과는 아니었겠죠. 거기서 대학병원 가셨다는 거 아닌가요? 대학병원 가셨는데 아마 동네 거기서 병원에 가셨다. 예, 주머니를 예. 찬 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대학병원은 아마 외래만 보시다가 거기서 그렇게 스케줄만 뒤로 잡고 나오셨는지 그것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거기가 비뇨의학과라고 하면 아마 스케줄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한번 요폐가 오면은 방광이 기절을 해서 금방 돌아오진 않거든요. 네. 소변 주머니를 그래도 적어도 불편하지만 한 일주일 정도는 갖고 계셔서 방광을 좀 쉬게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빼고 소변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뭐 소변 검사 같은 거 해서 항생제라든가 이렇게 드리지도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 뭐 어디 가셔도 이 정도는 저희가 대구의 용한 그 선생님을 제가 잘 또 몰라가지고 소개를 드리기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근데 이 정도는 어떤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도 다 매니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빨리 좀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관 넣어놔서 좀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약을 같이 쓰고 계실 거예요. 방광 안정화시키는 약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알파 블로커 같은 약하고 필요하면 항생제를 쓰고 계실 텐데 아마 오래 거치하진 않을 거고 일주에서 길면 2주 정도 하고 소변줄을 빼고 스스로 다시 잘 보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하면은 대개는 문제 없거든요. 젊은 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 뭔가 다른 요인이 있다면은 그때 가서 다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인절님. 여름에는 소변량이 다른 계절보다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덥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실제 뻘뻘 흘리지 않아도 발한이 인지하지 못하는 발한이 많기 때문에 총량이 뭐 소변, 대변 그리고 땀 흘리는 거로 우리가 수분의 그 아웃풋을 조절한다고 하면은 소변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네, 비읍비읍님 프로페시아를 격일로 먹거나 자꾸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남성 호르몬이나 호르몬 항상성에 좋지 않을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프로페시아가 이제 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뭐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하는 거를 막아주는 약인데 테스토스테론 레벨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걸 이렇게 꾸준히 쓰신다고 해서 나빠질 것도 없고 또 좋아질 것도 없고 그런 상태일 거고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는요. 네. 근데 이거를 쓰시는 이유는 탈모 목적이실 거 아니에요. 근데 프로페시아 1ml짜리 피나스테리드 용법은 하루 한 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효를 잘 못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럴 거라면은 뭐 가끔씩 드시거나 하면은 굳이 이거를 쓰실 이유가 효과는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별로 없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자, 네, 최연님. 네. 과민성 방광으로 20년 고생하셨는데 낮에는 정상이라고 여기십니다. 정상이라고 판단하시는데 밤에는 이 횟수가 이거는 객관적으로 나오니까요. 3번 깨서 화장실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야간뇨가 됐는가? 치료는 포기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낮에는 정상인데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일단 또 모를 일입니다. 그 물 드시는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낮에 소변 보는 그 횟수나 시간은 뭐 두어 시간에 한 번씩 본다 손 치더라도 그때그때 보는 양이 너무 적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무시다가도 소변은 만들어지긴 하니까 낮에 맞춰놓은 그 적은 양에 해당하는 양이 모이게 되면은 이제 여지없이 깨시게 되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들은 배뇨일지라고 하셔서 근데 20년 동안 한두 번 작성하지 않았을 리는 없겠지만요. 그 소변을 보시는 시각 그리고 그 양을 한 3일 정도 이상 작성하는 배뇨일지를 작성하셔서 근처 비뇨기과 한번 가셔서 상담해 보셔도. 제 궁금증은 여성분이실 것 같고 나이, 연세가 일단 궁금하고요. 밤에만 3번 이상 화장실 간다는 게 야간요. 자다가 깨서 가신다는 얘기겠죠. 자기 전에 자려고 누우면은 한 번 갔다 오고 5분 뒤에 또 가고 또 뭐 약간 불안하거나 약간 뭐 좀 찜찜해서 또 가고 이 얘기는 아니신 거죠. 자는 게 끊어지고 화장실 갔다 오신다는 얘기 같은데, 뭐 치료도 계속 하셨고 배뇨일지 써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맞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한 2-3시간 정도는 수분 섭취를 완전히 끊어버리세요. 약을 드셔야 되면은 입 축이는 정도만 소량 드시고 웬만하면은 과일도 드시지 말고, 그리고 주무시려고 애를 써보시고, 그리고 배뇨일지를 써보는 거예요. 마신 게 저녁에 별로 없는데 나는 양이 많다 라면은 뭔가 항이뇨 호르몬의 문제일 수 있고 노화 과정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나오는 양이 별로 없는데 뭐 50cc씩 3번을 깼다, 그럼 토탈 150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꼭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야간요 증상일 수도 있지만 연세와 관련된 어떤 폐경 이후에 오는 뭐 수면 장애, 숙면을 못 취해서 이게 그 뭐 30, 40대 때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서 새벽 깨서 가는 거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뇨일지 들고 주치의선에 뭐 상의를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마 커피는 안 드시겠죠? 카페인 같은 방광을 예민하게 하는 그런 물질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만두님께서 질문 주신 건 또 연재승 선생님이 전문가시니까. 아니, 그렇진 않지만 네. 사람마다 최대 발기 각도가 다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청소년기 때도 최대로 풀발했을 때 수평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갔는데, 어떤 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를 면밀히 보셨을 때 그냥 수평, 수직에 가깝게라는 게 요거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강직도가 최상인 시절에도 각도는 낮았습니다. 낮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영상 분들은 요랬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완전 정상이시죠. 네. 오히려 풀 발했을 때도 이 90도보다도 조금 아래일 수도 있고 90도일 수도 있고 뭐 조금 10도, 20도 높을 수도 있고, 영상은 어떤 영상에서 이렇게 된 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높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불편하죠. 네, 불편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개인의 특성, 뭐 쌍꺼풀이 있고 없고 머리가 크고 작고 뭐 이런 것처럼 허리가 길고 짧고 아닌가요? 아무튼 그냥 개인 베리에이션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직 수평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김만두님께서 여러모로 겉으로 보았을 때나 아니면은 용이성이나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범용성이 있어서나 뭐 좋은 그런 각도인 것 같습니다. 각도가 너무 올라갔는데 음경 골절돼서 오신 분들 꽤 있잖아요. 네, 힘을 좀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 각도가 원래 각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너무 꺾이면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김만두님은 좋은 걸로. 네. 은지엘님, 네. 보통 일회 소변량이 300cc 정도라던데 저는 500, 600 이상일 때도 있는데 괜찮나요? 뭐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아침 첫 소변이 원래 좀 많습니다. 네네. 뭐 너무 많다 싶으면은 중간에 한번 비우는 습관, 너무 또 오래 참으시는 건 아니신 거죠. 뭐 500cc 보셔도 되는데 보통 권장은 300, 400 정도니까 뭐 그렇다고 물을 줄이실 필요는 없고요. 뭐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은. 네. 그 TV에서 나오는 소변은 좀 참지 마십시오라고 금과 억조처럼 많은 분들이 여기는, 사실은 K박K이기 때문에 일괄 적용할 수 없는 그 말씀의 조금 대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cc, 600cc 정도 되면은 방광이 거의 꽉 찼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냥 문득 마려워서 갔을 때 500, 600이 나온다라고 하신다면은 소변이 마려울 때
굳이 참지는 않고 그냥 제때제때 화장실 가시는 정도로 일상생활 하시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라숙자님, 자유행위를 많이 하면 고환암과 연관성은 없습니다. 네, 많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거북선님, 3, 4일 정도 성기에서 피가 나다가 지금은 멈췄다라고 하셨는데요. 소변 속에는 피가 안 나왔다라고 말씀하신 게 소변의 노란색이 그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피 나온 게 그냥 희석돼서 노랗게 보인 것일지 혈뇨가 맞긴 한데, 아니면 진짜 소변을 안 보고 있을 때도 음경 요도에서 계속 피가 조금씩 나오는 뭐 상처라든가 뭐 사막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건지는 구분이 어려운데요. 진찰을 꼭 받으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관 진찰하고 소변 검사, 그다음 필요하면 검사도 추천을 받으실 거예요. 가끔씩 발기가 됐을 때 그 성기 끝쪽에서 피가 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약간 모세혈관 같은 게 터지거나 네. 뭔가 상처가 있거나 나오는데 소변 볼 땐 또 깨끗하게 나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뭔가 염증 소견이 있는지부터 보고 필요하면 약을 쓰는데 내시경까지는 저는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를 해야 될지는 일단 진찰, 유관 진찰하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좀 감별을 받으시고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거 저희가 또 준비한 것도 또 있죠. 아이고. 이거요. 지금 근데 어떻게 네. 시간이 배치가 될지. 아하. 일단은 요거 한 2개만 하고 갈까요? 2개만 해볼까요? 네. 포비 원자님 질문입니다. 유사성행위, 햄플, 약간의 부비만으로 성병, 곤지름 헤르페스 같은 게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곤지름 헤르페스 직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죠. 네. 병변이 있는 부위가 닿으면은 넘어가는 건데, 그 직접 접촉이라는 게 직접 성관계, 뭐 구강성교, 부비도 이렇게 마찰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내 손으로 했다 자위 또는 핸드잡, 뭐 상대방이 손으로 해줬다, 그러면은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겠죠. 왜냐하면은 손에는 곤지름하고 헤르페스가 잘 오지 않는 부위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고, 네. 비슷한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손이 매개물이기 때문에 물론 진짜 정성을 다해서 HPV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있는 피부의 살을 손으로 엄청 한번 문지른 다음에 네.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또 타인의 성기 쪽에 그 손을 막 또 문질렀다라고 하면은 얼마간 매개로서 건너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매개물을 거치는 순간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부비라고 하는 게 속옷을 다 입고 하신 건지 아니면은 진짜 삽입만 안 했다 뿐이지 음부 피부와 피부가 이렇게 마찰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후자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래도 전파 확률이 없잖아 있을 것이고요. 전자라고 하면 좀 떨어질 것 같고,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필요하시면은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지나서 혈액 검사를 해보시거나, HPV 관련해서는 일단 증상 없으시면 지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헤르페스 또 질문이고요. 네. 성기에 흰 색깔의 자그마한 물집이 올라왔다. 개수는 아하. 1개. 뭐 사진을 검색해 보니까 약간 의심이 가능하다. 걱정이 돼서 아마 그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배변통, 귀두가 미친 듯이 따갑다. 헤르페스 확진일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렇게 뭐 물론 표현을 그 사진으로 보고 이걸 진단하거나 이렇게 그 서술해서 묘사해 주시는 것만으로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 유관 진찰이 1번이에요. 물론 그 검사도 중요한데, 긁어서 하는 검사, 피 검사도 중요한데, 일단은 경험 많은 의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진찰의 시작은 눈으로 일단 보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의심되는 병변이 맞으면은 병변이 있으면 긁어서 물집을 터뜨려서 검사를 하고 PCR 검사를요. 증상이 없다면은 3개월 지나서 말씀 들으신 대로 피 검사하시면 되고.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한번 이따 보는 게 필요한데요. 그 하얀색 물집이라고 의심하시는 게 만약에 뭐 수주 이상 똑같은 모양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물집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헤르페스라고 하는 거는 단시간 며칠 내에 마치 꽃처럼 그렇게 한번 올라왔다가 시간 지나면 터지고 딱지가 않고 이런 식의 경과를 밟기 때문에요. 일단은 전전긍긍하시고 인터넷 찾아보시기보다는 바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요.
가까운 비뇨기과 가셔서 보여주시고 필요한 조치, 검사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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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분 질문이었죠? 네네. 네네. 22세부터 네, 어느 순간 발기가 아침 잘 발기가 안 잘 안 된다. 회복하겠지 생각했는데 계속되니까 좀 마음이 상했다, 미치겠다. 그러다가 이제 관계를 맺었는데 여성이 너무 마르셔서 조금 세게 회음부라고 하셨는데 아마 치골 쪽이 아닐까 싶어요. 네. 부딪혀서 아팠지만 참고 했는데 혹시 그게 신경혈관 손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그 어떤 동영상 같은 걸 볼 때는 끝까지 잘 유지가 되는데 관계할 때 풀린다라는 그런 또 어떤 네, 키포인트를 주셨어요. 네. 마지막 얘기가 제일 키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네. 뭐 일단은 그 저희 둘이 같이 생각한 건데 뭐 그냥 시민성 발기부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아침에도 발기가 안 되고 내 손으로 할 때도 안 되고 관계할 때도 안 되고 항상 안 되면은 뭔가 기질적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근데 지금은 뭐 자위할 때 일단 괜찮다고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그 일회성 충격 그런 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 당시에 뭐 크게 출혈이 있었거나 그러면 응급실 가실 정도로 바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전 일에 대해서는 일단 잊고 지내셔도 좀 됐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잊어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22세 남성이시기 때문에 아직 찐으로 시민성 같은 거 말고요. 진짜 신체가 잘못되어서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질환이 오기에는 아직 한참 연식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이다. 안심하시고요. 일단은 또 보고 계신 아, 또 해보고 자, 송지연님, 방광과 그 다음에 신장에 둘 다 문제가 있다면 어느 곳 먼저 수술하게 됐는지요 하셨는데 일단은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게 그렇게 또 흔한 질환은 아닙니다. 방광 같은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디 다쳐서 터졌다든가 이런 게 아니면 드물 것이고 신장 쪽도 진짜 뭐 결석이 아니라면 뭐 또 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10cm가 넘어가는 암이 아닌 물혹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딘가 신장 근처에 요관이 너무 막혀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서 수술을 하지 않는데 송지연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문득 궁금함이 드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뭐 글쎄요, 진짜 모르겠네요. 만약 암이라 그러면 동시에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만 방광을 뭐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암 외에는 무슨 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간질성 방광 이런 때 드러내기도 하고 뭐 방광 확장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거의 안 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광에 종양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방광 수술할 일 별로 없고 일단 어떤 상황인지부터 진단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네요. 네. 자,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엔젤님, 남자들 HPV 예방접종 가다실이죠. 비뇨기과에서 하나요? 합니다. 인유두종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피부에 붙어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수압하는 코로나 검사 하듯이 음부와 그 주변부 피부를 각질을 저희가 솔 같은 걸로 열심히 매매 문질러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한 20% 많게는 30% 정도는 놓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는 그냥 웬만한 경우에는 검사를 권하지는 않는 편인데요. 반드시 원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증상이 있어서 레이저 치료를 같이 하면서 그 원인 바이러스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겸해서 하거나 이럴 때는 검사를 하는 편이죠. 네, 저도 비슷합니다. 예방접종 비뇨기과에서 하셔도 되고 뭐 내과에서 하셔도 되고 어디서든 하셔도 되는데 진찰은 비뇨기과에서 하셔야 되겠죠. 정확한 검사법은 사실 선별검사법은 없고 뭐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데 조직 검사하기에 너무 작거나 애매모호한 게 딱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저도 하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는 편이고요. 정확도가 좀 낮아서 그런 거고요. 네. 루시퍼님, 소변에서 냄새가 유난히 더 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어떤 감염의 원인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러시던 분이 그렇게 되어서 검사를 하고 뭐 세균이 나와서 항생제 치료하고 좋아지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사실 소변은 원래 그 암모니아가 포함되어 있는 악취가 좀 나는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원래 그냥 나는 경우도 있고 뭐 식사 꽤나 영향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너무 많거나 하면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물을 좀 안 드셔서 소변이 굉장히 농축돼 있을 때
그만한 냄새를 만드는 물질이 그만큼 진하게 있기 때문에 더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요. 개인차가 여실한데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소변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구나, 물 많이 마셔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검진 또는 검진에서 소변 검사랑 혈액 검사, 신장 기능 같은데 뭐 문제가 없다면은 뭐 어떤 염증 또 신장 기능 문제 이런 게 다 문제 없는 걸로 판명이 되면은 물을 많이 드시면서 지켜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요 농축 때문에 소변에 냄새 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네. 네, 노바니아님 잔뇨감, 네. 화끈거림, 74세 여성. 네. 아이고, 허리 협착증, 전방전위증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 아, 아니요. 오히려 배뇨에 장애가 있다. 소변을 안 나온다. 뭐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혹시나 신경 관련된 부분을 연관성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냥 화끈거린다. 잔뇨감이라고 하면 진짜 잔뇨인지 아니면 비뇨기과에서 한번 체크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거라고 하면은 글쎄요. 근데 방광염이라 그러면 일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럴 일인가 싶지만 만성적인 방광염 내지는 물을 좀 안 드셔서 자꾸 그쪽에 뭐 세균이 좀 빈번하다 보니까 아니면은 요도나 이쪽에 염증이 좀 빈번하게 생기신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 협착증과의 관계성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뇨기과 의사 입장에서 풀려고 하면은 뭐 그 만성 방광염, 간질성 방광, 방광 통증 증후군 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데 좀 큰 틀에서 보면 뭐 그냥 신경병성 통증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신경계통의 어떤 뭐 그 통증을 자꾸 유발할 수 있는 만성 통증인 거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 치료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비뇨기과에서 어떤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뭐 일주일 약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시라면은 여러 과에서 자문을 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뇨감이 있어서 어떤 신경인성 방광 같은 게 어떤 그 허리 협착증이나 이런 게 있어서 온다면은 잔뇨감 같은 건 좀 올 수도 있는데 뭐 약간 애매모호한 통증이 반복된다면은 소염 진통제나 잘 듣는 어떤 그 약제들 뭐 뉴론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쓰면서 지켜보셔야 하는 게 상책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하 민승 TV님, 남성분도 있고 여성분도 있으십니다. 네. 자, 송지현님, 2007년도에 옆구리가 아팠는데 정신없어서 지나갔는데 혹시 그게 결석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하셨는데요. 너무 과거 일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셔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하셨을 때 신장 초음파 같은 거 보잖아요. 거기에 뭐 띵띵 불어가지고 뭐 큰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현재 큰 증상 없으시고 소변 검사했을 때 혈뇨 이런 얘기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때 자체가 결석이 아니었을 개연성도 크고 결석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상황이 다 리셋되어서 그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2007년도에는 신장결석은 진단을 받으셨던 걸까요? 만약에 신장결석이 그때 뭐가 있었던 게 확실하다면은 검사는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 소변 엑스레이 신장 초음파 좀 찜찜하시면은 CT 한번 찍어보면은 뭐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결석에 대해서는. 네, 엔젤님, 원장님, 요폐가 여성도 오나요? 그러니까 아주 여성분들이 요폐를 경험하는 경우는 드물죠. 보통 여성분들은 제일 많이 느끼는 중년 이후의 불편감은 요실금이 될 수 있겠고요. 반대로 남자의 경우에는 소변을 지리는 경우가 또 드물고 요폐는 남자한테도 많이 오죠. 근데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신경인성 방광 같은 것 때문에 또 올 수도 있고 네. 물리적으로 뭐 막고 있으면은 오줌이 나가는 출구를 막는 뭐 종물이라든지 뭐가 있으면은 네. 소변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자궁 탈출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거나 아니면 또 간혹 그 대상포진 같은 게 허리 쪽으로 왔을 때 급격하게 신경이 좀 마비되면서 방광이 짜줘야 되는 거 못 짜니까 여성분들도 요폐가 오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드문 일입니다. 자, 시간이 없지만 오늘은 PD님께서 그 다음 그 백혜경 선생님이 조금 늦게 오거나 하시면 네. 알려주신다고 해서 일단은 그렇군요. 우리는 이걸 하고 있고 조금 더 여유롭게 뭔가 네. 그 메모가 오면은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소금님 감사합니다.
54세 여성분이시군요. 신부정맥 혈전증 진단으로 고혈압, 하지정맥류 심하신 분으로 그것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년 전부터 절박뇨가 심해서 베타미가라고 하는 방광 안정제를 2주 남짓 드셨어요. 근데 다행히도 금방 호전이 되어서 불편함이 없어졌다.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은 말씀하셨듯이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에 좋을 이유는 없지만 그런데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수년 이상 복용을 쉽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복용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드시다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끊어봤다가 또 나빠지면 또 드셨다가 마치 네발 자전거 사이드 바퀴처럼 그 상황에 따라서 안 드셨다 해도 상관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카페인 섭취, 커피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조금만 소변이 마려우면 그냥 제깍제깍 가버리는 나쁜 습관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습관 교정하시면서 약은 뭐 2주 만에 좋아졌으면 아주 효과가 좋은 거니까요. 뭐 몇 달 더 드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 약 아주 좋은 약인데요. 그 2주 만에 효과를 보셨다면 상당히 빠른 거고요. 꾸준히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 신부정맥 혈전증이면은 딥베인 트롬보시스 같고 네. 고혈압, 하지정맥류 심하다고 하셨는데 베타미가가 별로 부작용이 없거든요. 뭐 치매 예방에도 도움된다 이런 연구도 있고 한데 간혹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 있는 분들은 순환기내과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쓰셔야 돼요. 다른 무슨 뭐 입마름증, 변비 이런 부작용 아예 없거든요. 뭐 위장장애 없고요. 간독성, 신장기능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심혈관계 질환이 뭐 예전에 진단받으시는 게 있고 혈압이 잘 조절이 되시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포텐자님, 탈모약 먹는 사람은 비대증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자, 탈모약 중에서 프로페시아라고 해서 그에 준하는 프로스카라고 하는 5mg짜리 성분의 전립선 비대증 약을 뭐 5분의 1 용량이죠. 1mg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좀 비싸다 보니까 프로스카 약을 4등분해서 1.25mg을 드신 분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모발에만 작용을 하고 전립선에 작용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예, 조금 뭐 10%라도 5%라도 조금 작아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아보다트라고 하는 그 전립선 비대증 약을 그대로 온 걸로 뭐 탈모에 쓰시는 분들은 전립선의 비대증이 한 20% 많게는 30% 정도의 전립선이 커질 가능성의 그 부피 정도가 줄어든 상태로 약간 예방되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걱정을 안 해도 되냐? 그거는 아닐 겁니다. 소변이 불편해지게 되면 병원 가셔서 한번 진단을 해보시긴 해야 될 겁니다. 오히려 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탈모약을 얘기한 1ml짜리 드셨는지 아니면 아보다트 계열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약을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꼭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특히 아보다트 같은 약을 쓰셨다면은 전립선 사이즈가 인위적으로 줄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PSA라고 하는 수치가 인위적으로 그 약으로 인해서 전립선 때문에 쓰신 건 아니지만 그 전립선 수치가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40대 중반 이후가 되시면은 꼭 비뇨기과에서 이 약 쓰시는 분들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전립선염이 생기고 난 뒤부터 성기 크기도 좀 작아진 것 같고 성감도 예전만 못하는데 다시 병원에 가봐야 될까요? 말씀하셨는데요. 언제 이거를 경험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6개월 전에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병원 좀 가보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몇 주 상간에 이런 일이었다라고 하면요. 전립선염 증상 중에서 좀 발기력 저하 혹은 뭐 성감의 저하 혹은 좀 희한한 느낌 여러 가지 감각의 이상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서요. 시간 지나면서 회복되는지 보실 수도 있겠고 좀 오래된 일이라면 한번 병원 가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래된 일이라면은 이게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립선염도 어떤 생활 습관과 이런 것 때문에 잘 올 수가 있고 뭐 성기, 크기, 성감, 뭐 어떤 그 성기능, 성욕 이런 것도 꼭 전립선염 때문에 이게 왔다고 생각하시기보다 만약에 오래된 경우에는요. 만약에 얼마 안 된 경우라면은 전립선염 치료 일단 완주하시고 한 3개월 정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오랜 기간 반복되는 현상이라면은 검사는 해보되 전립선염에 의한 증상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포텐저님 나트륨 많은 음식을 먹고 나면 5분도 안 지나서 왼쪽 아랫배가 묵직해집니다.
과거에 요로결석에 걸렸었는데 결석이 쌓인 느낌인 걸까요? 물론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 중에 물 많이 안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맵고 짜게 드시는 분들 이 잘 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염식이, 염분기가 없는 음식을 드시라고 권장을 하는데 지금은 5분 먹고 나서 돌이 생기는 거는 그거는 그 상황은 아니실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건 차곡차곡 쌓여서 오랜 기간 동안 쌓이는 거니까요. 네. 자, 네. 5분이면은 그 아직 흡수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극으로 인한 위에 들어간 그 나트륨의 자극으로 또 장 쪽까지 어떤 신경의 반사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이고. 이제 시간이 저희가 아주 혹시나 좀 천천히 오실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제 시각에 다음 시간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폭용수술 관련된 질문 3가지가 있었는데 또 이거 답을 못 해드렸네요. 아, 이거는 어떡하죠? 다음에 꼭 요거부터 또 하고 그 다음은 조금 더 길게 했는데도 준비한 주제도 없는데 또 오래 걸렸네요. 네, 너무 송구합니다. 네, 다음 시간 백희경 선생님께서 오셨다고 해서 저희는 일단 마무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송구합니다. 그 주신 질문들 중에서 또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곳으로 좀 올려주시면은 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자료를 준비해서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너무 갑자기 또 끝나는. 네. 네, 아유,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또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가을이 이제 오겠네요. 그 다음번이 그러면은 그 추석 지나고인가요? 그렇죠. 9월 15일. 그렇군요. 명절을 잘 보내십시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